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한민족사 강좌 제6회 국강상 강계토경 평안호태왕릉 비문 5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저는 여러 우리 사서들을 읽으면서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의 역사가 하루빨리 올바로 잡혀야 되겠다는 생각이 아주 굳건해지고 있습니다. 우선 예전에 고대 시절로부터 중국이 얼마나 우리나라 역사를 왜곡하고 우리나라 역사를 깎아내렸습니까? 당나라가 고구려를 침략해서 평양성을 불태울 때 우리의 모든 고대 사서들과 고구려 역사책들을 다 불사질러 버렸습니다. 그 이후에도 그래도 민간에 몇 면이 남아있던 수많은 그 고대 환국서부터 시작해서 단군 조선을 거쳐서 고구려 발해에 이르기까지 그 숱한 역사들이 일본에 의해서 일제에 의해서 조작이 되고 일제들이 다 갖다 불사질러 버리고 막 그러한 그 환란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우리 역사는 정말 지금 원형이 아니라 완전히 이 외세가 우리를 이기는 그 상태에서 시작한 그 엉터리 역사를 지금 사실은 배우고 있는 거더라고요. 제가 이따가 끝나고서 아주 좋은 책을 하나 소개해 드릴 테니까 혹시 기회가 되시면 그 책들을 한 번씩 읽어보시면 너무나도 가슴을 치며 통탄하시게 될 겁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의 뒤를 이어서 이제 그 고구려 왕들의 강계토 호태왕 이전의 왕들 제9대 고국천왕의 업적으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고국천왕은 나름대로 정말 그 우리 고구려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우선 고국천왕의 업적으로는 동안의 요동태수가 당시에 우리 고구려를 쳐들어왔을 때 그 침략을 막 격퇴한 그런 큰 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안 쪽에서 볼 때는 아주 고구려가 눈에 가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구려를 쳐들어왔지만은 요서 지역에서부터 깊숙이 파고 들어와가지고 한군이 고구려의 그 참 우리 땅을 먹으려고 그렇게 침략을 했지만 첫 번째 싸움에서는 그들이 승리했습니다. 이때 고구려의 왕의 아우였던 계수가 이제 고구려군을 이끌었는데 이때는 실패를 했죠. 그리고 퇴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군이 기세가 등등해서 요동지역으로 밀려왔고요. 이때 고국천왕께서 직접 자신이 군사를 이끌고 나가서 한군에 대항해서 좌원해서 한군을 격퇴하였습니다. 얼마나 피해가 큰지 삼국사기에서는 이 싸움의 결과를 적의 머리가 산더미처럼 쌓였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로는 이제 동안 요동태수의 침략을 격퇴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고국천왕 시절에 당시에 그 실권자들, 즉 연나부의 패자였던, 연나부는 아시다시피 앞절에 나왔던 그 명림답부로 말미암아 명림답부가 차대왕을 시해하고 그리고 99세 국상이 돼서 정치를 18년간인가를 잘 하셨죠. 하고서 돌아가셨는데 문제는 이제 그 연나부가 세력이 팽창돼 가지고 그때 연나부의 대표였던 패자 좌가려, 당시의 조정에 고구려 중앙정부의 평자라는 최고위직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고구려를 이루고 있던 5부족의 하나인 환나부의 패자였던 어비류는 이때 중해대부라는 직에 있었는데요. 이 둘이 고국천왕이 외척들을 이렇게 억누르고 이제 왕권을 본인에게 가져가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반란을 진압해서 결국은 외척 세력들을 억누르고 왕권을 되찾았죠. 당시에 이 좌가려와 어비류의 행패가 이 권력을 잡으면 그 사람의 이제 인격을 알 수가 있지요. 권력을 잡으면 잡을수록 겸손해지고 언행이 완전히 그 뭐라 그럴까요? 인격이 드러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조그맣던 권력이 점점 커지면서 이제 아주 사람이 몹쓸 사람으로 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좌가려나
또는 이 패자였던 어뷰류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들은 뭐 가진 악행들을 다 저질러서 권력을 농단하고 있었는데요. 신대왕의 등극을 이룬 그 공신 가문으로서 이들은 당시에 명림답부가 집권하고 있을 때는 뭐 큰 소리를 못 치고 있었는데 명림답부가 이제 죽고 난 뒤에 이제 신대왕마저 이렇게 돌아가시자 이제 이들은 물 만난 물고기가 되어가지고 이제 완전히 조종을 쥐고 흔들었던 거예요. 그들의 성격이 매우 포악했다고 합니다. 파렴치해가지고 국민들의 그 백성들의 재산을 빼앗고 아주 가진 악행들을 다 저질렀다고 합니다. 이들의 행패를 이 고국천왕은 정말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이거 왕이 돼가지고 그대로 다 쳐버리자니 그야말로 연나부와 환나부의 반란을 일으킬 것 같고 그래서 참고 참았는데 결국은 골마 터져서 이들이 고국천왕의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격퇴됐고요. 이래서 이제 왕권을 되찾은 것이죠. 이때다 싶어서 고국천왕은 이제 이렇게 뭐 환나부 무슨 뭐 관나부 이런 그 나부 체제의 대신에 이제 방향부 동서남북 이렇게 이제 고구려의 그 광대한 영토를 동부와 서부와 남부와 북부로 나누었습니다. 물론 중부는 이제 그 왕이 직접 장악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동부, 서부, 남부, 북부로 나누고 국상을 천거하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내란이 일어날 대로 일어나서 매우 혼란한 나라, 민심은 아주 땅에 떨어지고 대단히 국가의 그 국력이 약화되는 일로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나 혼자서는 이 거대한 땅을 다스릴 수가 없고 이제 아주 현자를 좀 전국의 방방곡곡에서 현자를 천거토록 해라. 그래서 국상을 천거하라고 그들에게 요구했습니다. 여기서 국상을 어느 한 부에게 맡기지 않았다는 얘기는 그만큼 고국천왕이 이들을 불신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자 대신들이 안류라는 사람을 청구합니다. 이 안류라는 사람은 대단히 인격이 훌륭하고 아주 지혜가 많고 사람이 그 뭐라 그렇게 결단력도 있고 대단히 유능한 인재 중의 인재였습니다. 그래서 왕이 안류를 불러서 국상을 맡아달라고 하니까 안류는 펄쩍 뜁니다. 자신은 그렇게 큰 대임을 맡을 만한 그릇이 되질 못한다. 자신보다도 더 훌륭한 인재가 있는데 그 훌륭한 인재는 저기 압록 그 부변에 압록 부근의 그 좌물촌이라는 곳에 있는 을파소라는 사람이 있다. 이 을파소라는 사람이 국상을 맡을 만하다. 대단한 인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을파소가 이제 그렇게 큰 인재라고 이 안류가 천거를 하니까 이제 을파소를 부르죠. 왕이 을파소를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만나보니까 시골에서 농사짓던 사람이 농부예요. 농부 자비 농부였는데 농부치고는 딱 보자마자 이건 그냥 농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왕은 그를 시험하기 위해서 우선 우태라는 그 높은 자리를 줍니다. 그건 자귀예요. 자귀는 이제 뭐 공작, 백작, 후작, 자작 이런 식으로 일종의 명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권이 있는 그 행정적 능력으로서는 이제 벼슬이죠. 벼슬은 중의 대부를 임명했습니다. 대단히 높은 관직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아마 부총리급 정도 되는 막 그러한 높은 자리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을파소가 생각하니까 자기가 중해대부면 그 위에 섭섭산정이 있는 그러한 동부, 서부, 남부, 북부의 패자들이나 또는 그 중앙정부의 그 고위직들을 상대할 길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는 슬쩍 거부를 합니다. 저는 그릇이 안 되니까 더 좋은 인재를 현자를 선택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대임을 맡기셔서 국가를 발전시키시지요 라고 슬쩍 이야기를 합니다. 참 대단히 현명한 을파소죠. 자기는 국상이 아니면 안 맡겠다는 소리를 그런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참 간땡이가 어떻게 보면 부은 거죠. 왜냐하면 일개 10월에 농사 짓던 농부가 지금 국무총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랬더니 왕이 또 이 사람이 또 인재를 알아보는 사람이었어요. 딱 듣더니 이 사람은 국상에 마음이 있구나. 그래서 그 자기가 웬만큼 자신 있으면 국상을 하겠다고 그러겠느냐 그러면서 생각해 가지고 을파소를 국상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이게 신의 한 수였어요. 고구려 900년 역사에서 가장 뛰어난 재상이 바로 을파소입니다. 을파소의 업적은 여러분 교과서에서도 많이 배웠죠. 을파소는 아시다시피 진대법이라는 소위 국민들에게 그 아주 어려웠던 춘궁기에는 국가에서 모든 그 곡식들, 종자들을 다 빌려주고, 그리고 가을에 추수를 하면 그것을 상환하게 하는 구휼제였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로 볼 땐 혁명적인 제도죠. 왜냐하면 당시의 국가라는 개념은 먹고 살기 위해서 국민들이 이리로 저리로 떠돌아다니던 시절이기 때문에 막 그렇게 꼭 한 곳에서 다 농사를 져가지고 그걸 소출이 나왔을 때 그거를 다 갚는다는 보장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큰 역할을 했어요. 이것만이 아니라 전국의 그 청소년들 교육을 위해서 참전 개경이라는 아주 위대한 그 서적을 또 발간을 해서 그들에게 이제 참전의 계법이라 그래가지고 신라의 화랑보다 더 뛰어난 그러한 청소년 교육도 실시했고, 또 국민들의 민심을 진작시키기 위해서 우리 역사에 대한 아주 확실한 그러한 그 교육도 시키고, 하여튼 고구려 900년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재상이었으니까 얼마나 뛰어나겠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 사람이 뭐 그렇게 환영을 받았느냐, 누가 환영하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골 구석에서 지금 농사를 짓고 있었던, 예를 들어서 한상윤이를 국무총리로 발탁하고서 신문에 어느 날 나왔다고 보세요. 아마 사람들이 다 비웃을 겁니다. 아니, 그 사람은 뭐 아무 경력도 없고 시골에서 농사나 짓고 있었던 촌맹인데 그 촌퉁이가 뭐를 한다고 국무총리냐 하고 다들 불평불만일 거고, 아마 국무회의를 열면 다 비웃고 쳐다보지도 않을 겁니다. 그 예전에 그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코미디언 이주일 씨. 그 양반이 참 국민당의 정주영 씨가 하던 국민당에서 공천을 받아가지고 국회의원이 됐는데, 아니 이게 대정부 질문을 하려고 이제 교육위원회로 가셨단 말이에요. 그 교육위원회에서 질문을 하면 사람들이, 장관서부터 사람들이 전부가 국회의원까지 킥킥대고 웃기만 하고 말이 먹어들어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 얼굴 보면 그냥 코미디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거 도저히 못해 먹겠다. 국회의원이라는 게 이게 뭐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이랬다는 그 일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을파소는 그렇게 초기에 매우 비웃음을 받고 사람들한테 거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동부, 서부, 남부, 북부로 나눠진 이 대신들을 귀족들이 그냥 왕하고 을파소를 이간질하기 위해서 가진 모략을 다 베풀었습니다. 하지만 왕 고구 천왕께서는 이 을파소에 대해서 아주 굳건한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국상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반드시 아주 처벌하고 그 가족들까지 다 처벌하겠다고 아주 강경하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의 그 막강한 신임을 을파소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게 이제 수호지교라고 소위 여러분 잘 아시는 유비와 제갈량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원래 큰 인물을 만나야 소위 서로 속이 깊은 정이 있고, 깊은 정이 있어야 이게 정치가 제대로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육도삼약의 저자인 강태공이를 어떻게 그 문왕이 꼬셨겠어요? 문왕이 가다가 위수에서 낚시질을 하고 있는 강태공이 낚시질하고 있는 동안 옆에서 이렇게 정말 읍하면서 계속 낚시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나중에 끝날 때쯤 되니까 고기가 잘 잡히냐고 물어보니까 딱 한마디가 그거였잖아요. 물이 깊으면 큰 물고기가 살고 물이 얕으면 작은 물고기가 산다. 소위 군주와 신하지간에는 그렇게 정이 깊어야 큰일을 도모할 수 있다라고 일가를 합니다. 그러자 딱 그 말을 알아들은 문왕, 바로 모셔다가 이제 태공으로 삼고 태공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태공망 강태공이 된 것이죠. 이런 얘기도 있듯이 이 제갈량과 유비의 관계처럼 이 을파소와 고국천왕의 관계가 그랬어요. 그래서 을파소는 물 만난 고기처럼 완전히 이 고구려를 이제 부흥의 길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당시는 동안이 엄청 복잡한 상황이었거든요. 황건적이 난 이후에도 막 하북의 농민들이 동안 왕조에 반대하면서 끊임없이 봉기를 일으켰고, 장현이라는 사람이 이끄는 흑산군은
무려 100만의 그 반란 무리들을 이끌고 있었고요. 100만입니다. 100만. 그리고 익주에서 다시 일어난 이 장수와 장로의 오두미도 5마리의 그 쌀을 갖다가 바치고서 그 또 입도하는 오두미도, 청주 서주에서 활동하고 있던 황금군 잔존도 끊임없이 왕조를 위협하고, 결국은 여러분 잘 아시는 이때 이제 하진의 그 어리석은 그러한 정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관을 죽이자고 하진이 전국의 제후들한테, 그 머리가 나쁜 사람이죠. 왜냐하면 전국의 그 이리 같은 제후들을 끌어들여서 그 한 줌밖에 안 되는 쥐새끼들 같은 그 환관들을 죽인다고, 그들을 다 올라오라고 그렇게 전국에 조소를 보내가지고, 황제 이름으로 조소를 보내서 결국은 그네들의 하나였던 그 동탁이가 서량에 10만 대군을 이끌고 와서 되레 환관, 물론 이제 그때 원소가 화가 나가지고 환관들을 막 쳐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다시 동탁이 원소의 무리들을 다 내몰고 이제 조정을 완전히 장악해서, 당시에 화진은 이미 환관들의 손에 죽었고요. 원소는 2,000명을 죽였지만 결국은 환관 정치는 끝났어도 환관보다 더 악한 양주의 군벌 동탁이 등장했던 그 삼국지의 역사가 바로 이때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국에 이제 골치가 아팠겠어요. 그러니까 동안에서 끊임없이 한족들이 고구려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마치 여러분 저기 남미의 많은 그 이민들이 그 미국으로 들어오려고 막 온갖 불법 그런 참 월경을 하고 이렇듯이, 그때는 고구려가 지상 천국이었거든요. 동안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한족들이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엄청 들어온 거예요. 그랬을 때 고구려는 그들을 웰컴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국력이란 결국은 국민들의 숫자였거든. 숫자가 많아야 잘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못 살면 다 도망가고 악정을 베풀면, 호랑이 같은 정치라면 다 다른 나라로 달아나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동안 출신의 한족들을 받아들여서 동서남북 4부에 배치하고, 변방 지역에는 군대를 증강해서 당시에 요동에서 맹활약을 하고 있었던 군벌 공송강의 침입에 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건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좌가려와 또 어비류의 난이 있었고요. 이건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들은 격퇴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발기의 난이 있었습니다. 발기의 난, 이름이 좀 이상한데, 이 발기가 2명이라고 했어요. 고국 천황의 형입니다. 맏아들이죠. 이 맏아들, 신대왕의 맏아들인 이 발기가 왕이 못 돼가지고 아주 열받아 있다가 연나부 세력들과 다른 세력들을 전부 규합을 해가지고 중국의 요동의 군벌이었던 공선강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쳐들어오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이 제가 아까 연나부라고 말씀 잘못드렸네요. 소나부와 연노부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백성 3만 호를 이끌고 공선강에게 찾아갔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의 지원을 받은 그가 이제 고구려로 쳐들어왔지만, 도성을 쳤지만 결국은 고구려의 그 실력이 그렇게 만만하던가요. 그래서 패퇴했습니다. 결국 졌고, 발기는 목숨 건져서 공송강의 영토로 도망쳐서 거기서 인생을 마감했다고 앞에서 얘기한 것이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발기의 난은 진압이 됐고요. 이번에는 이제 그 고국 천황의 동생인 산상왕이 제10대 고구려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 산상이 원래 등극을 하질 못할 위치에 있었죠. 왜냐하면 고국 천황의 바로 밑에 동생은 발기입니다. 또 다른 발기예요. 이 발기가 문제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앞에 발기 큰 형, 고국 천황의 큰 형이었던 발기의 난이 진압되는데, 이번에는 이제 첫째 그 동생이었던 발기가 난을 일으키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우항우의 일종의 그 뭐라 그럴까요, 모략이라 그럴까, 농간에 따른 것이죠. 남편 고국 천황이 죽자
이 우왕후는 자기가 자식을 낳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낳지를 못해서 고구려의 그 형사 취수, 형이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를 데리고 살면서 집안을 잇는 것이 고구려의 전통이었기 때문에 이 우왕후는 처음에 발기를 찾아갔죠. 야밤에 아주 잘 차려입고 갔습니다. 갔는데 발기는 자기 형수가 야밤에 나타나니까 아주 대단히 꾸짖습니다. 아니 어떻게 아녀자가 이 야밤에 이렇게 남성의 집을 겁도 없이 막 이렇게 혼을 내니까 왕 거기다 또 이제 대군께서 좀 이렇게 나서셔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이제 왕이 자기 남편이 죽었다는 얘기는 안 했죠. 그러니까 발기는 이거 자칫 잘못하면 모반이에요. 모반. 그러니까 겁이 벌컥 났죠. 겁이 벌컥 난 데다가 형수가 그렇게 야리하게 입고 찾아오니까 호통을 쳐서 내쫓습니다. 우왕후는 열받아가지고 바로 그 밑에 동생인 연우, 산상왕 세 번째 동생이죠. 그러니까 고국천왕의 이제 첫째 동생, 그 다음에 발기 두 번째 동생 산상왕인데 그 위에 이제 발기까지 합치면 세 번째입니다. 신대왕의 세 번째 아들이에요. 근데 이 산상왕은 딱 눈치를 벌써 챈 거예요. 눈치를 채고서 형수를 아주 정말 최고로 특대접을 합니다. 특대접을 하고 거기서 이제 손을 마치 다친 것처럼 칼로다 슬쩍 이렇게 피를 흘리니까 형수가 또 자기 옷을 찢어서 그걸 이렇게 매주면서 둘이 눈이 맞아가지고 이제 음모를 꾸민 것이죠. 그래서 산상왕하고 같이 궁궐에 입궐해서 이제 왕의 조서를 조작을 해가지고 고국천왕이 후계를 산상왕으로 삼았다 이렇게 선포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본 남편 고국천왕이 죽고 나서 제2의 남편을 그 아우인 산상왕을 선택함으로써 팔자를 완전히 고친 거예요. 그러니까 발기가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발기가 다시 공선도의 그 요동의 실력자인 공선도의 지원을 받아갖고 쳐들어왔는데 결국은 그 연우 산상왕의 동생인 계수에 의해서 그 난이 진압되고 결국은 창피해서 완전 쪽팔려가지고 스스로 자결하는 막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산상왕의 업적은 뭐 그렇게 크게 나와 있는 것은 없는데 중요한 것은 이 서기 209년 10월에 환도성으로 천도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오죽이나 국민들이 수군덕거렸겠어요. 가뜩이나 우왕후의 그 연나부가 좀 권력이 너무 세다 보니까 백성들한테 인심을 팍팍 잃어버렸거든요. 잃어버린 데다가 형을 놔두고 위에 형을 놔두고 동생하고 전 왕후가 짝짝꿍이 돼서 이렇게 왕권을 이어받았더라. 그러니까 국민들이 뭐 좋은 측면에서 생각하겠어요. 맨날 남을 씹는 게 어떻게 보면 참 안주감이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심이 아주 위남성의 그 인심이 흉흉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가뜩이나 또 우왕후의 세력들과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골치 아픈 일이 많다 보니까 이 산상왕은 천도를 결심합니다. 근데 쉽지가 않았어요. 천도가 여러 가지로 이제 문제와 사건이 많다가 결국은 서기 209년 10월에 환도성으로 천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북성의 호족이었던 하북성이 지금 북경 그쪽을 말합니다. 하북성의 호족이었던 하요라는 사람이 민가 1천여호 그러니까 약 한 5천여 명의 백성들을 데리고 고구려에 귀순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뭐 이게 이제 업적이라면 업적이에요. 근데 산상은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얘기했다시피 이 우왕후가 연나부의 실질적인 그 대표 리더였어요. 옛날에 고구려는 여자들이 그 집안의 대표가 많았습니다. 옛날에 고구려의 역사를 보면 여성들의 파워가 대단했어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뭐 소선호를 비롯해서 부여태후, 우왕후에 이르기까지 아주 굉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우왕후의 눈치를 보느라고 이 산상왕이 제2의 마누라를 구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왕후 본인은 고국천왕에게서도 자식이 없었고 또 이제 산상왕하고 결혼을 해서도 물론 산상왕은 처자가 원래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발기에 난 때 발기가 자기 동생의 와이프 즉 제수씨죠. 제수씨하고 자식들을 다 도륙을 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산상왕은 자식이 없어요. 무자예요. 무자 현재. 이러다 보니까 이제 혼자서 끙끙 앓다가 마누라 눈치 보고서 그 무시무시한 왕년의 형수 왕후이자 지금은 자기 와이프의 눈치를 보느라고 이제 아기를 갖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요 핑계 저 핑계에 대다가 이제 을파서하고 상의를 하죠. 결국은 을파서와 사전에 다 그 관나부 주통촌이라는 곳에 약 20세를 먹은 그 후녀라는 그 여성을 점을 찍습니다. 그래서 뭐 돼지가 글로 도망가는 사건이 일어나고 그 돼지를 아무도 잡질 못했는데 이 후녀가 돼지를 살살 이렇게 설득을 해서 돼지를 안고서 그 제사상에 쓸 돼지를 주니까 임금이 신기하다 싶어가지고 산상이 거길 가서 이제 너를 소후로 맞이하겠다고 그러고서 거기서 이제 같이 동침해서 후사를 임신시키고 돌아오고 뭐 등등. 이 얘기가 지난 시간에도 했던 바로 그 후사가 동천왕입니다. 이 관나부 주통천의 후녀는 사실 뭐 세력이 없는 걸로 나오지만 다른 이따가 소개할 이 고구려에 숨겨진 역사를 찾아서라는 이 책을 보면은 여기에 좀 내용을 보면은 그렇지도 않아요. 이 관나부 주통천의 후녀는 나름대로 세력이 막강한 얘기입니다. 별 재미나는 얘기가 다 있더라고요. 나중에 이 여인은 자기 남편 산상이 죽었으니까 산상은 나이가 많고 주통천의 이 여인은 나이가 어린 20대였으니 얼마나 나이 차이가 났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자기 아들이 왕이 되니까 이제 태후가 될 거 아니겠어요. 물론 이제 정모는 우왕후였지만 정모가 나이가 많으니까 일찍 죽었을 것이고, 그리고 나서 주통천의 이 후녀는 이제 태후가 됐는데 정치를 우지좌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남자들을 여러 명에게 또 사생활을 놔가지고 그래도 이 동천왕이 얼마나 효성스러운지 절대로 자기 어머니를 해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anyway, 그래서 이제 산상이 정치를 끝내시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인 제11대 이제 동천왕이 등극을 하는 것입니다. 이 동천왕은 사실 대단히 덕망이 뛰어났어요. 제가 여기 후한 덕망 그랬는데 이게 후한뿐만 아니라 온화했습니다. 온화하고 아주 후덕하고 남에 대해서 절대로 이렇게 꾸짖거나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이런 성질이 아니라, 예를 들어 갖고 시녀가 자기 용포지 이제 임금이 입었으니까 용포에다가 무슨 국을 쏟았어도 되레 너 다치지 않았느냐라고 이렇게 위로를 할 만큼 그렇게 덕이 뛰어났던 사람입니다. 이 우태우가 이 동천왕이 이제 자기 남편이 두 번째 남편이 죽고 나서 산상왕이 죽고 나서 동천왕밖에 없으니까 자기 어쨌거나 정모 아니겠어요. 정모니까 동천왕을 태자를 이제 그 등극을 시키긴 시켰는데 등극을 시키고 나서도 계속 괴롭힙니다. 갖은 농간과 갖은 방해를 다 합니다. 막 심지어는 동천왕의 말에 말갈 그 길을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동천왕은 또 말을 보면서 누가 했는지 뻔히 알죠. 알면서도 말아 네가 말갈기가 없으니 얼마나 슬프냐, 얼마나 괴로우냐, 뭐 이런 식으로 대래 말을 위로하는 이러한 그 아주 너그럽고 인자한, 그래서 이 조정의 앞뒤에 모든 신하들과 모든 시녀들, 심지어는 그 왕실 집안, 황실 집안까지도 전부 동천왕을 다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모든 주변 사람한테 아주 사랑을 받았던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그 조정이 이분이 왕이 되시자 결국은 머지않아서 안종이 됩니다. 이게 인품이 주는 힘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원래 이 지도자는 인품이 훌륭해야지, 지도자가 너무 머리만 좋고 덕이 없으면 그 집단은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동천왕께서는 연나부 출신의 명림 어수를 국상으로 등용합니다. 연나부 출신의 명림 어수가 국상이 되면서 조정은 급속하게 안정되고요. 그렇게 안정이 되자 이제 서진정책, 원래 고구려의 고추모의 첫 번째 그 국시가 따무르자 아니겠어요? 따무르자, 뭘 따무러요? 고조선의 옛 땅을 다 회복하는 것이 고구려의 국시였기 때문에 서진정책을 강력하게 밀고 나가는 것은 모든 왕들의 사실은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천왕은 이제 조정이 안정되자 서진정책을 강력하게 밀고 나갔던 것이죠. 근데 당시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오나라와 위나라와 총나라의 중국의 삼국시대였습니다. 그 삼국시대의 오나라는 손권희가 지배를 하고 있었고요. 위나라는 당시에 이제 조조의 뒤를 이어서 조비, 그 다음에 이제 조비의 뒤를 이어서 이제 여러 왕들이 나왔다가
별로 그렇게 활약을 못하고 이제 사마이에게 권력이 넘어가는 막 그러한 관계에 있었죠. 근데 이 동천왕은 실리적으로 외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오나라를 배척하고 오나라의 사신들이 몇 번씩 왔었는데 외교를 트고자 동천왕은 위나라의 사신들이 와 있을 때 오나라의 사신이 왔는데 결국은 오나라의 사신의 목을 베서 위나라에게 갖다 줄 정도로 그렇게 위하고의 외교 관계를 중시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나중에 이 위나라가 이제 배신을 하는 게 문제죠. 그러면서 이제 공선강, 공선도 이들이 연이라는 나라를 열고서 차지하고 있었던 그 한나라의 그 구요동 지역으로 진출을 시작합니다. 원래 이게 고조선의 영토이기 때문에 얘네들 영토가 아니에요. 근데 이걸 진출을 하니까 얼마나 이 위나라 조정에서 긴장을 하고 있었느냐면 나중에 이제 나옵니다. 아주 대단히 고구려의 움직임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천왕은 한의 요동 서쪽인 안평, 현재 하북성 덕주를 공격해서 장악을 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남진합니다.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하수, 황하죠. 황하를 넘어서 산동성 일대를 장악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자기 조상들 태조대왕 뭐 쭉 이어서 아버지 이르기까지 그 소망이었던 현도 땅을 결국은 현도군을 수복하고 맙니다. 여러분 지금 뒤에 그 지도가 나와 있는데요. 제가 지도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지도를 보시면 지금 현도가 여기입니다. 지금 여기가 하수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동천왕께서는 여기 현도를 장악함과 동시에 이제 하수를 넘어서 이 산동반도 일대를 장악해버리는 거예요. 이 고구려의 영토 이것도 사실은 다 정확하게 그려진 게 아닙니다. 지금 제가 찾다가 뭐 그렇다고 제가 지도를 그릴 능력이 없어서 가장 비스무리한 걸 찾아서 여기 해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영토를 확장을 계속합니다. 이분이.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확장을 했냐면 이분이 이제 그 예전 태조대왕 시절까지의 영토를 다 거의 확장을 했어요. 그래서 별명이 궁이라고 위궁이라고 합니다. 위궁이다. 위궁이라는 얘기는 태조대왕하고 닮았다. 그래 태조대왕 하면은 뭐 99년인가를 통치했던 아주 대단한 그 고구려의 영웅적인 왕이셨는데 그 태조대왕이 비견할 만한 업적을 쌓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서기 25년 10월에 신라가 또 침입을 했습니다. 그 침입군을 격퇴했어요. 그리고 났더니 또 서기 246년에 요거 좀 뭔가 잘못됐는데요. 제가 요거 좀 잘못된 거 쓴 것 같습니다. 25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25년이 아닐 겁니다. 뭔가 제가 분명히 잘못 썼어요. 25년이 아니고 잠깐만요. 저하고 같이 좀 보겠습니다. 이들이 25년이 아니라 잠깐만요. 자, 여기에 요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찾아서 여러분들한테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5년이 물론 하나 글자를 빼먹었는데 10월 달에 신라 침입군을 격퇴했고 그 다음에 240년 아마 245년인가 그런데 자, 그 다음에 서기 246년에 이제 위의 사마이, 여러분 위 사마이 아시죠? 조조의 부하였다가 조조가 죽고 나서 조조가 가장 꺼리던 인물이 사마이였습니다. 낭고지상이라고 해서 이게 머리를 돌려서 뒤에 자기 팔을 볼 수 있을 정도로 승냥이처럼 생겼다 그래가지고 낭고지상이라고 해서 그런 사람은 반드시 주인을 배신한다 그래서 조조가 저도 주인을 배신한 주제에 가장 꺼리던 인물이 사마이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잘 안 썼어요. 근데 이 사마이를 여러분들 알다시피 나중에 자기 아들 조비의 스승으로 삼게 하고 사마이는 조비를 업고서 결국은 점점 득세해서 대군사가 되고 대사마가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갈량하고 전쟁을 하다가 결국은 제갈량이 먼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명실상부한 천하를 제패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사마이가 이 고구려를 아주 싫어했어요. 그래서 하수죠. 하수는 아까 얘기했어요. 황하라고.
황하 지역이 황하 이북이 점점 완전히 뺏길 위기에 처하니까 그 유명한 유주자사 관구검에게 군사 1만을 보내고, 이 관구검은 또 선비족들, 이 여러 족속들을 다 이렇게 이렇게 뭐라 그러나요? 연합을 해가지고 수만의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의 현도를 공격합니다. 이 관구검은 나중에 서마이 그 밑에 그 서마이의 아들들 그 시절에 대단히 잘 나갔습니다. 뭐 거의 최탑 클래스에 올라가는 장군이었는데 나중에는 의심을 받고 반란을 일으켜서 결국 이 사람도 운명을 이렇게 마감하지만 하여튼 대단히 뛰어난 장군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구려의 현도를 공격했고 1, 2차전에서는 우리 고구려가 승리했습니다. 동천왕께서 개마군이란 뭐냐면은 이제 모든 말에다가 갑옷을 씌운 것을 개마무사라고 합니다. 그 개마무사들 5,000명의 철갑대를 개마대를 이끌고 아주 대승을 거둡니다. 그러다가 이제 완전히 관구검을 아주 그냥 이제 승기를 잡았다고 생각하고 첫째 진이겠다고 무조건 뒤쫓죠. 그를 뒤쫓는데 이게 공격이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이게 관구검이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갖고서 이제는 방어진을 치고 결사적으로 항전해가지고 결국은 이 동천왕은 치명타를 입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예군 3,000도 잃고 비전투원 8,000명을 잃었습니다. 약 11,000명이 죽고 남은 근위대원 1,000명하고 이제 달아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관구검이 환도성을 함락하고 이제 계속 이 왕을 잡기 위해서 동천왕을 잡기 위해서 추적을 합니다. 이때 그 유명한 삼총사 미루, 유옥구, 유유가 등장하는 것이죠. 고구려 역사에는 이런 위인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고구려 역사 900년을 지탱한 첩경입니다. 비결이에요. 비결. 보세요. 이 미루는 왕이 도망갈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 결사대를 조직합니다. 결사대를 조직해가지고서 이제 그 관구검의 위군하고 아주 막 치열하게 싸웁니다. 처절하게 싸워요. 얼마나 처절하게 싸웠는지 막 피가 그냥 완전히 강을 이룰 정도로 그렇게 처절하게 싸웠는데 도망가던 이 동천왕은 이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누가 가서 저 미루를 데려올 사람 없느냐 이렇게 이제 또 물어봅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유옥구라는 신하가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가서 미루를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래갖고 아주 그 전쟁이 막 치열한 그 틈에 쓰러져 있는 미루를 찾아가지고 업고서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오면서 미루가 살아남고 유옥구도 살아남았어요. 그러나 계속 이제 관구검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 동쪽으로 북쪽으로 도망가던 이 동천왕은 이제 완전히 생명이 왔다 갔다 할 나라가 멸망할 일보 직전에 처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유유라는 신하가 얘기합니다. 제가 한 계책을 내겠습니다. 뭐냐 그랬더니 제가 이제 항복한다고 음식을 좀 싸갖고 가서 그 생선에다가 칼을 숨기고 가서 그를 제가 찔러 죽이고 전사를 거기서 할 테니까 임금께서는 철저히 뒤에 달아나십시오. 이런 거예요. 자, 정말 눈물로 뭐 어떻게 해요? 이제 나라가 망하게 생겼으니까. 왕이란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나라가 망하는 것보다는 신하 하나가 그렇게 희생하겠다는데 뭐 이 청사의 길이 빛날 희생이죠. 그래서 유유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유유는 이제 음식을 장만해가지고 그 식기 속에다가 감추었던 칼을 거기다가 감춰가지고 이제 적군의 장수를 찾아갑니다. 그 위나라 장군을 찾아가니까 위나라 장군은 뭐 이미 뭐 항복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 뭐 격렬하게 싸워도 끝도 한도 없지만 결국은 뭐 이미 1,000명의 근위군이 뭐 거의 다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항복하러 온 게 맞구나 하고서 항복을 받아주는데 그 순간에 칼을 빼서 장군을 찔러 죽입니다. 그러니까 위나라 군대가 혼란에 빠지자 이때 동천왕이 군사를 세 길로 나누어서 급히 공격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위나라 군대는 결국은 무너지고 이제 물러갑니다. 결국은 이 유유의 대환련, 물론 유유는 죽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뭐 아주 난자질을 당했겠죠. 그래서 간신히 고구려란 국체가 멸망하지 않고 고구려의 국체는 그대로 지탱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미
천도했던 천도성은 완전히 끝장이 났습니다. 여기는 완전히 뭐 사람들이 뭐 울고 불고 막 불에 시체에 그냥 온갖 역병에 완전 뭐 난리도 아닌 거예요. 그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은 평양으로 수도를 옮길 수밖에 없는 막 그러한 말년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평양으로 가시자 1년 7개월인가 만에 겨우 40세의 일기를 끝으로 동천왕은 붕어를 하셨습니다. 사실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 부하들서부터 백성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수백 명인가 봐요. 그 사람들이 같이 죽겠다고 순사하겠다는 거예요. 같이 죽겠다고. 이렇게 훌륭한 왕을 자기네들이 죽어서라도 모시겠다고. 결국은 고구려 조정에서 안 된다고 막 말립니다. 국법으로 말렸거든요. 그렇게 안 된다고. 그런데도 뭐 순사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나무를 심고 그들의 넋을 위로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훌륭한 동천왕께서는 물론 뭐 이게 이제 어느 책을 보면은 동천왕이 좀 교만해가지고 당시에 광구검을 1, 2차에 대승을 했을 때 한 발 빼야 되는데 이게 뭐든지 전쟁과 그 인생의 모든 일이 너무 극단적으로 가면 안 됩니다. 가다가 한 번, 두 번 가다가 한 발짝 물러서는 뭐 이러한 것이 인생일지도 몰라요. 뭐든지 자기 고집대로 밀고 나가다 보면 실패할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은 동천왕은 그 강경한 그 노선을 걸으시다가 결국은 그렇게 몸을 상하시하고 전쟁이 끝나고 1년 7개월 만에 그렇게 붕어를 하게 된 것입니다. 가슴 아픈 일이죠. 자, 이제 다음에 그의 아들 제12대 중천왕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중천왕까지 하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동천왕 때 이 전쟁의 화로 인해서 민심이 피폐해지고 국토는 유린되고 참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이분의 그 즉위의 목표는 국력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확장보다는 국력을 회복하는 데 주력하자. 이렇게 모토를 정하셔갖고 또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평양성을 신도읍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다하셨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이제 이 평양성도 갖춰진 게 없었거든요. 거의 새로운 도읍지이기 때문에. 그러자 신하들부터 백성들이 도로 한도성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어떻게 또 돌아가겠어요. 거기 아무것도 없는데 다 피폐해지는데. 그래서 백성들을 설득하고 또 신하들을 설득해서 조정을 안정시킨 뒤에 그대로 평양성을 신도읍으로 완전히 정착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데 서기 248년 11월 아우 예물과 사구라는 그 두 아우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또 그러니까 참 돌아버리는 거죠. 가뜩이나 국가가 힘든데 이들은 또 반란까지 일으킵니다. 그거 어떻게 해요? 결국은 이들을 또 물리쳐야죠. 그래서 반란을 진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나라의 이제 사마의 아들이었던 사마소가 이제 실권자죠. 당시에 나중에 진왕이 됐는데 이 사마소가 259년 12월에 울지해라는 장군을 파견해서 고구려를 침략했습니다. 대군을 몰고 쳐들어왔지만 그래도 결국은 양맥골짜기에서 이들을 격퇴시켜서 위나라의 군사가 무려 8,000명을 전사시켰습니다. 8,000명. 그러니까 완전히 대승을 거뒀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제대로 우리 고구려의 본토를 밟아보지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죽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국력 회복의 주력에서 군사력과 경제력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이번의 사건 때는 국상 명림어수, 아까 그 아버지였던 동천왕이 국상 명림어수를 임명했는데 이분은 이제 이거 제가 잘못 썼습니다. 국권이 아니라 큰일 날 얘기죠. 국권은 아니고 군권을 넘겼습니다. 군권을 넘긴 것입니다. 군사의 지휘권을 이분한테 넘겼어요. 그래서 이제 명림어수는 정치의 국상뿐만 아니라 국무총리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군권까지 장악했던 그러한 아주 사상 최고의 권력을 장악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가 있는 동안에는 중천왕은 사실 참 큰 소리를 치지 못할 만큼 그렇게
그 왕권이 약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명림 어수가 죽고 나서 사후에 이제 비류나부의 패자 음무를 국상으로 임명했습니다. 물론 이제 연나부의 그 실권을 조금 줄인 것이죠. 어떻게 본다면. 왜냐하면 연나부의 국상이었다가 연나부가 국상을 맡은 게 아니라 이번에는 비류나부로 바꿨거든요. 바꾸니까 결국은 이제 연나부가 또 이제는 또 반발하겠죠. 그 연나부가 또 반발합니다. 연나부가 반발하자 이제 할 수 없이 자기의 딸 공주를 연나부의 명림 홀도에게 시집을 보냅니다. 시집을 보내가지고 이제 무마시키죠. 이제 그 다음에 여기 이 중천왕 시절에 제가 아까 조금 말을 잘못한 것 같은데 여하튼 이 중천왕 시절에 또 유명한 사건이 장발미녀 관나부인 사건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조금 흥미로운 데가 있어요. 남자들의 그 어떤 뭐라 그럴까요? 좀 속성이라 그럴까? 아니면 여자들의 속성이라 그럴까? 이런 거를 잘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이른바 군주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막 이런 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중천왕에게는 왕후가 계셨습니다. 왕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왕후보다도 더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아주 머리카락이 엄청 길어서 무려 9척이나 되는 별명이 장발미녀가 계셨어요. 이분은 이제 관나부에서 온 미녀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관나부인이에요. 근데 이 왕후하고 장발미녀 관나부인이 서로 그 질시를 했어요. 질투를. 그래가지고 왕후는 이 관나부인만 보면 아주 꼬리 베기 싫은 거예요. 머리를 왜 9척이 이렇게 9척이나 되게 길러가지고 치렁치렁해서 임금을 그렇게 홀리고 있느냐. 너는 진짜 요녀다. 뭐 이런 식으로 항상 관나부인을 보면 이렇게 혼을 내고요. 관나부인은 또 관나부인대로 질투가 엄청 심해서 자기 남편 왕후에게만 가면 그냥 또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막 허건날 서로 씻고 싸우는 거예요. 그게 이 두 여자가 아주 이 중천왕을 골머리를 썩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천왕은 국가의 채통으로 볼 때는 왕후를 가까이 해야 되지요. 당연히 왕후가 적통의 부인이니까 왕후니까. 근데 또 예쁜 건 장발미녀 관나부인이거든. 그럼 서로 씹어대니까 이게 도대체 머리가 아파서 견딜 수 없어. 그러다 어느 날 이 장발미녀가 이제 계교를 냅니다. 계교를 내갖고 뭐라 그러냐면은 이제 어느 날 왕이 자기 처소에 오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연시왕후는 저를 얼마나 미워하는지 매일 저만 보면 화를 내고요. 시골계집이 왜 여기에 있느냐. 너는 네 예전에 살던 곳으로 가지 않으면 너 결국은 내 후회가 막급할 것이다. 막 이렇게 이제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 왕이 안 계실 때 저를 해칠 건 뻔한데 저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제 그렇게 자기 밑에 사람들을 시켜서 임금 귀에 들어가게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또 들어왔는데 이 관나부인의 초세에 왔는데 장발미녀가 글쎄 큰 가죽주머니를 가지고 와서 울면서 왕에게 말합니다. 왕후가요, 이 가죽 주머니에 저를 담아서 바다에 던져버리려고 그랬어요. 임금님, 저 도저히 살 수가 없으니까 이제 무서워요. 저 그냥 목숨이라도 살아남게 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왕후 옆에서는 전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대왕하고 같이 살기가 힘이 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딱 보니까 이 중천왕이 멍청이가 아니거든요. 왜냐면 만약에 정말로 왕후가 이 장발미녀를 해치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왜 그 가죽부대가 장발미녀 손에 있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중천왕이 그녀에게 인상을 쓰면서 얘기합니다. 관나부인에게. 네가 진정 바닷물에 빠져 죽고 싶은 것이냐? 라 그럽니다. 그 얼굴이 하얘졌겠죠? 여봐라! 이 여인을 당장 바다에, 이 가죽부대에 넣어서 바다에 집어 넣어라!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관나부인은 가죽 주머니에 들어가서 바다에 빠지는 그야말로 비참한 비극을 맞게 됩니다. 물론 왕이 참 나쁜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물론 여자끼리의 싸움에 뭐 그렇다 그래가지고 두 번째 마누라를 어떻게 그렇게
가죽 부대에 넣어가지고 그렇게 죽여버렸겠어요. 근데 문제는 얼마나 그 두 사람 사이의 싸움이 심했는지 우리는 여기서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연나부의 그 세력과 또 이 관나부의 세력은 게임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아무리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라더라도 나라가 먼저죠. 그러니까 나라를 생각해서 결국은 이 관나 부인을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왕이라는 게 이렇게 때로는 냉정할 때는 엄청 냉정해야 되는구나. 둘 중에 하나를 취해야 되는데 결국은 자기 예뻐하는 관나 부인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나라를 생각하고 세력을 생각해서 그 세컨드였던 장발미녀를 보내버린 이 사건이 이분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기 270년 10월 국력 회복의 즉위초 계획을 관철하고 결국은 이분은 붕어하셨습니다. 이분의 업적이라면 물론 영토를 확장하거나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영토를 확장하지 못했어도 이분은 그래도 영토를 지켰고 또 국력을, 군사력과 경제력을 다 회복을 해서 결국은 고구려를 예전에 그 막강했던 그 시절까지, 그때까지 이제 회복을 시키는 그러한 큰 업적을 남기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고구려 왕들은 어떻게 본다면 참 너나 할 것 없이 나름대로 그 나름대로 역할은 다 하시고 갔던 것 같아요. 제가 아까 그 신라가 쳐들어왔던 그 기록을 찾아보니까 그 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3페이지에 거기가 서기 245년입니다. 4자가 빠졌었어요. 245년에 신라가 침입했었고 246년에 위에 사마이가 관구검을 보내서 전쟁을 일으킨 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 중천왕까지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약속드렸던 그 책을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고구려의 숨겨진 역사를 찾아서라는 이 책은 남당 박창화라는 분이 쓴 책입니다. 남당 박창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은 일제 때 그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붙잡히셔가지고 결국은 일본인들의 그 총칼 밑에서 원래 한문을 공부를 하셨고 역사를 정통하셨기 때문에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훔쳐간 수십만 권의 그 고대사에 관한 그러한 뭐라 그러나요? 분류 작업을 하는 거기에 이분이 동원되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분이 그 틈틈이 몰래 그 분류하면서 고구려의 잃어버린 역사, 숨겨진 역사를 찾아서 이 글을 남겼고요. 이것은 이제 초벌 번역은 총송 김성겸이라는 분이 감동해서 이 책을 이렇게 번역을 하시고 쓰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보다는 조금 자세합니다. 자세한데 틀린 것도 꽤 있어요. 그 역사가 틀려요. 좀 틀리고 고구려의 역사가 여기는 완전히 천자국가로,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왕이라고 그러지만 이분은 역사를 보면 전부 제로, 고구려의 임금들은 다 황제로 칭한, 천자로 칭한 것이 다 나와 있고 태후, 황태후, 공주 등등 여기 읽어보면요 아주 굉장치도 않습니다. 여성들의 파워가 얼마나 센지, 그리고 당시에 그 고구려란 나라는 선도 그러니까 유교는 이미 유교는 고구려에서 제대로 힘도 쓰지도 못했고 불교도 별로 힘도 쓰지도 못했고 이들은 선도와 그저 부국 강병, 나라를 부하게 만들고 군사를 강하게 만드는 부국 강병만이 이들의 목표였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이 고구려의 숨겨진 역사를 찾아서 한 번씩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